원구성 협상을 진행 중인 여야가 행안위와 과방위 자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둘 다 내줄 수 없다고 맞섰는데 협상 지연 책임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대행이 정권의 부역이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방송 언론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여야의 안보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 회피를 위해서 유엔사의 북송 지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북송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맛수. 오늘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등 지난 선거 국면에서 활약했던 여야의 청년 정치인들이 최근 위기에 처한 상황과 그 배경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타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던 여야 원구성 협상이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과방위원장 배분 문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건데요. 여야는 협상 내용 공개 공방에 이어 협상 지원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신경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을 위해 나흘째 만남을 이어갔지만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최대 쟁점은 역시 과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방송 장악을 위해 과방위를 집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방송 장악 시도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원구성 협상이 과연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언론 방송가의 일전을 경고하는 자리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로 수해를 입은 민주당이 방송 장악을 운운하는 건 양심불량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는 편파 보도에도 눈을 감고 불리한 보도는 가짜 뉴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려 하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방송 장악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양심불량입니다. 여야는 협상 지연 책임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상 내용 일부를 언론에 공개하자 협상 중단을 선언했던 민주당은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등을 내려놓았다며 이제는 국민의힘이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상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여당 몫의 과방위와 행안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양보한 만큼 민주당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 속에 국회 공백 장기화 사태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고 제헌절 이전에 원구성을 마치기로 합의한 만큼 늦어도 주말까지 여야가 협상 타결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방송을 감독하는 상임위인 과방위를 어느 당이 맡을지 서로 주장을 내세우며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영방송의 불공정 편파보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비판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맞섰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말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도 당 공개회의에서 공영방송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 방송을 모니터링한 결과 정권 부역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불공정 편파 보도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로 수혜를 입은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방송 장악을 운운하는 건 양심불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은 중립성과 공정성 상실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에선 MBC 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후반기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MBC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 보도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박성재 MBC 사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을 비판하며 과방위를 막겠다고 주장하는 건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 의도라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과 취재 거부는 대선 당시 언론 노조를 민주당 전위대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일치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언론 플레이의 거짓 발언, 언론 겁박까지 집권 여당의 태도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KBS 출신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이 정권을 부역했다는 근거가 뭐냐며 근거 없는 마타도어와 막말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송을 담당하는 과방위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팽팽한 대립 속에 대통령실은 야당의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란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날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빼들은 국민의힘은 오늘도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당시 북송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매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TF와 토론회를 가동하며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토론회에서는 헌법상 국내 입국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북송할 수 없는데 문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성토했고 북송된 탈북어민도 어민 사례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6명을 살인한 흉악범이라고 또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들어온 귀신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헌법에서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2차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당초 국정원 소관이던 북한 선박 관련 매뉴얼 업무를 가져가며 북송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통일부 자료를 공개하며 북한 주민 송환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며 급하게 송환됐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때인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북방 한계선을 넘은 어민에 대한 북송만 47번, 평균 송환일도 문제가 된 탈북민 북송 사건과 비슷한 5.6일이라는 겁니다.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었던 이해운 전 의원을 비롯한 현재 여당 측 의원들도 그때 북송에 동의했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 여당의 국면 전환용 여론몰이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불리한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신색깔론, 신북풍으로 여론몰이하는 이 노력은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통령실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탈북어민의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도 북송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질의에 대한 당시 문정부의 답변서가 보편적 국제 인권 규범에 비춰볼 때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고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각각 출국 금지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매련입니다. 여야 정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당 지도 체제를 두고 불거진 불화설 잠재우기에 나섰고 민주당에선 이재명 의원이 자신을 향한 책임론을 일축하며 거듭 당권 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영입 인사에서 이재명 저격수로 돌아선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오늘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 의원을 향해서는 쉬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불화설에 휩싸인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오늘 오찬 회동을 갖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핵관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을 두고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 이후 당 지도체제에 이견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갈등설이 이어졌는데 오늘 회동을 통해 친분을 과시하고 그동안 제기됐던 갈등설과 이준석 대표 견제론을 일축했습니다.
권 원내대표와 장 의원은 회동에서 이 대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우리 힘을 합해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대화를 나눴고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한 뒷받침을 잘하는 걸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 윤리위 중징계 이후 잠행을 이어가던 이준석 대표는 당원 모집에 이어 만남까지 장외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NS에 당원과 직접 만남을 추진하는 것에 4,000명 정도가 신청했다며 곧 찾아뵙겠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 대표가 2030 지지세 결집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모레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출마 선언만 남은 이재명 의원에게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출마 계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에게 제기된 책임론을 일축하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임은 회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중점이 있어야 된다. 친명계 인사인 정성호 의원도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의원의 당권 도전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기간 당시 이재명 후보의 영입 인사였던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거듭 이재명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오늘 국회 앞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당의 쇄신을 위해 썩은 곳을 도려내고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고 밝혔는데 이 의원을 향해선 쉬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차기 대선에서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나오면 우리 당도 그렇고 이재명 의원도 그렇고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엔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부터 이틀간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받고 오는 28일 예비 경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의 경우 입당 기간이 6개월이 채 안 돼 조건 미달로 당대표 후보 등록이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이사장은 문정부의 국정과제를 앞장서서 기획한 핵심 인사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거취를 결정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 이사장이 임기를 이유로 버틴다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겠냐면서 경사연은 세금만 축내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권력기관을 장악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 장악 의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다음 달 2일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등 소속청장의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회가 모레 제74주년 재연절을 맞아 경축식을 개최합니다. 경축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5부 요인과 전직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번 경축식은 국민의례와 감사패 수여, 경축 공연 등으로 구성되며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국회 방송과 KBS 1TV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아직도 타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협상 소식 어떻게 진행됐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견이 남은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난항이 조금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 선출 이후에 지난 12일이죠. 화요일에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중재에 나서면서 원구성 협의가 속도를 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가 재헌절 이전 국회 정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실상 시한을 17일로 정해놓고 협의를 이어오고 있는 건데요. 17일이면 이제 모레가 됐는데 네. 쟁점이 가장 컸던 이 사개특위 구성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또 상임위 배분은 원내 수석 부대표가 투트랙으로 협의를 하면서 이견을 많이 좁혔고요. 사개특위 구성은 잠정 합의까지 이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개특위 구성 어떻게 이제 합의가 됐는지요? 네,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확인해 준 사안인데 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맞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됐고요. 여야가 조금 더 물러섬이 없었던 이 사개특위 구성도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사개특위는 검수완박 이후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등을 논의하게 되는데 명칭이 수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요. 이 위원 정수는 여야 6대6 동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이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가 아니고 이제 잠정 합의가 된 건데 이 사안은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확인해 준 사안이기도 합니다. 네, 합의가 아니고 잠정 합의다. 사개특위 구성 여야가 그동안 이제 팽팽히 맞서 왔는데 이제 서로 조금씩 그 양보한 모양새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특위위원은 의석수에 비례해서 이제 인원수가 정해지는데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주장을 여야 동수로 하자 이 주장을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을 민주당에 넘기면서 여야가 이제 한 발씩 물러서면서 어느 정도 합의를 구성해낸 것으로 보이고요. 또 네. 사개특위에서 다뤄지는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하자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개특위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개특위가 이제 합의만 되면 상임위 이제 배분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행안위와 과방위가 발목을 잡고 있네요. 네.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다시 불렀습니다. 지난 이틀, 오늘까지 왜 나흘째 이제 계속 만나고 있는데 더 이상의 이제 진전은 없습니다. 이제 행안위와 과방위에서 이제 발목이 잡혔는데 네. 민주당은 운영위하고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니까 그럼 과방위와 행안위는 가져가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운영위와 법사위는 당연한 거다. 여당이 가져오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과방위, 행안위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라 민주당이. 그러면 국민의힘 우리도 양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행안위는 이 행안부의 경찰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쟁점이 되고 있고 여기에 또 경찰국 신설 문제도 있거든요. 오늘 발표를 했죠. 특히 이제 윤 정부에서는 일단 경찰국을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이제 신설을 하겠다고 밝혀서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행안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행안위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과방위가 예전에 그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상임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몇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는 과방위가 의원들한테는 그렇게 인기 있는 상임위는 아니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지금 뭐 보면은 여야가 상당히 공방까지 벌이고 있네요. 과방위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문제, 또 언론에 대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네.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언론 장악을 막으려 한다. 막으려고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또 반대쪽에서는 언론을 장악하려고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들을 하는데 언론 장악을 막으려고 한다. 여야가 보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위치만 바뀌어 있지. 결국은 이제 과방위를 뺏기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공방도 벌였는데 권성동 이제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과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방송을 장악했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방송을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여릴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여야가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네,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 이야기가 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신경전도 이제 벌어지면서 막판 협상이 중단이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사실 어제 이 시간까지만 해도 네. 이 시간 전이죠. 한 2시, 3시 정도까지만 됐을 때도 네. 이제 원구성 합의에 대한 이제 기대가 좀 무르익었었습니다. 어느 네. 정도 이제 이견들이 그랬었죠. 타결이 됐기 네.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권성동 그 직무대행이 방송사 인터뷰에서 원구성 협상에 대한 이제 언급을 했는데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거든요.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약속까지 해놓고 협상 내용을 공개했다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서 협상 중단을 선언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의 입장은 좀 이렇습니다.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원래 처음에는 민주당은 이제 비교섭단체 한 명을 더 넣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네. 했거든요. 그런데 권 원내대표가 6+6 동수로 합의된 것으로 이제 발표를 어제 하면서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되돌릴 수가 없게 되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 이 행안위 또 가방이 이 쟁점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도 협상의 카드인데 권 직무대행이 협상 내용 공개가 이제 여당의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서 이제 언론 플레이했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을 한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 직무대행도 반박을 하는데 인터뷰하기 전에 이미 방송 기자가 와서 사개특위 위원 구성 뭐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는 얘기를 한 게 맞냐 이런 질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맞다라고 이제 답을 한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흘린 거 아니냐. 이렇게도 반박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신경전, 감정 싸움으로까지 가면서 협상이 이제 중단이 된 상황이기는 한데요. 근데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협상을 뭐 문을 닫지는 않겠다. 뭐 17일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네, 모레까지. 네. 네. 그리고 또 김 의장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면담에서 국회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에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네. 또 대정부 질문까지 어떻게 보면 일정을 콕 집어서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여야에 대한 이제 압박으로도 좀 비춰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7일을 전후한, 뭐 17일 이전이 됐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여야가 좀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이 감정을 좀 추스리는 냉각기를 거치고 네. 이르면 내일 아니면 17일 뭐 또 재연될 때는 만나기 때문에 네. 이때 전후로 가능하면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 또 유감 표명 정도에서 하면서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좀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르면 주말 안에 아니면 이제 다음 주 초에는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15일 시서대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직구 아닌 포크볼입니다. 당 윤리위 징계 처분 이후 잔액을 이어가다 이틀 전 광주 무등산에 올라서 소식을 전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참에 광주뿐 아니라 아예 전국 구석구석을 돌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이 대표는 SNS를 통해서 지역을 돌면서 더 많은 당원과 교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름과 거주지, 연락처 등을 적을 수 있는 신청서를 올렸습니다. 이 정보를 기입해준 당원에겐 이 대표가 해당 지역을 방문할 때 먼저 연락해서 만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 대표는 밤사이 4,000명 정도가 만남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윤리위 징계에 대한 직접적 대응 대신에 깜짝 만남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청년 지지세를 결집해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자, 측근인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이런 행보를 야구에 빗대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원내 의원들께서도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직구를 던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포크볼을 던져가지고 홈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또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내릴 결정이니까요. 볼 배합도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할 거고 변하고 어떤 걸 던질지 모르고. 네, 한편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넥스트위크 리서치가 지난 12일과 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에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이준석 현 대표가 22.9%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안철수 의원이 오차 범위 내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려면 징계 이후에 내년 6월까지인 이 대표의 임기가 순탄하게 마무리되고 이후 재도전에 나선다는 가정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그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언론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적도 있고요. 또 이번에 수사 결과가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 아래 6개월 뒤에 당연히 복귀가 가능하니까요. 뭐 러닝메이트라든지 뭐 본인이 직접 출마할 가능성도 있고요. 진지하게 말씀한 건지 뭐 아니면 가볍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던 것도 있고. 윤리위 징계로 대표직까지 정지되면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지만 존재감과 주목도만큼은 여전한 이준석 대표. 직구 대신 포크볼, 맞대응 대신 세결집이란 우회 전략을 택한 이 대표 선택이 과연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윤 대통령은 몰랐답니다. 얼마 전 대통령실에서 또 한 번 인사 문제가 불거졌었죠.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벌여온 한 극우 유튜버의 친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동생과 함께 방송을 하고 채널을 운영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튜버 누나로 언론에 오르내리자 부담을 느껴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어떻게 대통령실에 채용될 수 있었는지를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200명 내외의 행정관, 행정요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대부분 파견 가고 많아봐야 한 40~50명 정도가 이제 정무직으로 계약직으로 민간인들이 들어가거든요. 확실하게 끌어주는 누군가가 없이는 대통령실의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극우 유튜브의 친누나 이분 누가 끌어줬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됩니다. 행정요원은 행정관들이 사실 본인들이 이제 하는 일에서 약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뽑는 거예요. 채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이제 연좌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누나, 동생 막 이렇게 엮어갖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누나는 누나의 자기 삶을 살고 있다가 이런 논란 속에 어제는 해당 유튜버가 윤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더 시끌시끌해진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누나와 동생을 엮어서 채용을 문제 삼는 건 연좌제나 다름없다.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대응을 했다가 누나의 유튜브 활동이 알려지자 채용 과정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행정관도 아니고 행정요원이거든요. 대통령께서 행정관도 누가 인사를 관여를 안 합니다. 처음 할 때 누가 인사를 담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확인해보니 대통령께서 이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청와대 와서 근무하는지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네, 한편 극우 성향 유튜버 누나의 채용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오늘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 2명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적 채용 논란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인사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논란이 됐을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용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박용훈 전 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대학생위원장직을 내려놓으셨는데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네. 그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근 그 최고위원 선거가 좀 이게 많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출마 결심을 하시게 됐는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지도부가 이제까지 국회의원 일색인 지도부였잖아요. 제가 사실 기독교인데 불교 공부도 하거든요. 불교에 이런 용어도 있어요. 화엄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들판에 이런저런 잡꽃들도 피고 예쁜 꽃도 피고 코스모스도 피고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이 들판에 한 가지 목소리, 한 가지 색으로만 피면은 굉장히 뭐 저명병에도 약하고 재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20대 원외인 사람도 지도부에 들어가서 바깥에 있는 새로운 목소리를 좀 전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지금 출마 선언하는 그 장면이 화면에 나왔는데 당선 가능성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현실적으로는 힘든데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중앙위원 투표로 컷오프를 결정하거든요. 중앙위원 분들께서도 정무적으로 컷오프 통과 8명이죠? 8명 통과해서 5명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위원 분들께서도 박영훈의 본선 진출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흥행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잘 생각해 주셔서 저는 무조건 통과한다고 자신하겠습니다. 일단 본선에는 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한 김에 이제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 의원들의 이제 거절로 소통관 또 국회 안에서는 이제 선언을 못하고 정문 앞에서 선언을 했는데 후보 등록이 이제 반려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출마를 포기하지 않고 강행하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앞으로 2년 동안 정치 이벤트가 없습니다. 총선 전에는 그렇다 할 정치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당장 본인께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다양한 언론 주목도를 받았는데 만약 본인이 휴식기를 갖게 되면은 영향력이 좀 낮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당대표 출마를 우리 당무위원회에서 허가는 하지 않았지만은 일종의 이벤트의 성격으로 생각해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재섭 위원? 저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좀 급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의 메시지들 중에서는 분명히 새겨들을 것들이 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새겨들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출마가 그러니까 거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 소통관에서조차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고 저렇게 국회 바깥에서 말하자면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자초하면서 출마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른바 소년등과를 한 분들이 되게 잘 되면 정말 좋은데 잘 안 되면 또 저렇게 뭔가 좀 욕심이 벌써 앞서고 장기적으로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모든 젊은 정치인들한테 비슷하게 해당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서서 이제 박 위원장 말씀 주신 대로 이 박지원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간의 집중을 다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카메라가 벗어난 상황에서 그 공백기를 견디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매일 저 기자들한테 전화가 오다가 이제는 뭐 전화도 잘 안 오고 뭐 이렇게 그 공백기 자체를 좀 견뎌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국회의원들도 낙선의 실감은 전화가 안 오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초조함들을 못 견디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섭 위원도 이제 그 도봉구의 당협위원장이신데 본인은 그 아까 뭐라 그랬죠? 소년등과요. 소년등과입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과분한 자리인 거는 맞죠. 근데 저는 당선이 된 건 아니고 뭐 다행일지 다행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은 낙선을 한 뒤에 그다음에 이제 지도부로 또 운이 좋게 1년 동안 일할 기회가 좀 있어서 저는 좀 일했다 뭐 이렇게 일할 기회가 있었다 배울 기회가 있었다 이 정도지 그걸 뭐 소년등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요,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의원인데요. 지금 박지원 전 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내 출마 허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인천 계양을 출마는 방탄용이었다. 출마를 못 막은 게 후회된다면서 이렇게 연일 저격수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재명 의원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렇다 할 말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재명 의원이 사실 여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대응을 해주는 것 자체가 박지원 위원장을 체급을 키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부러라도 이런 식으로 대응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는 사실 다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뭐 방탄용이다, 뭐 출마 를 했으면 안 됐다 이런 내용들은 뭐 100% 동감은 하지만 이재명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이제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의원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이재명 의원이 입장 표명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여기에 말을 얹을 상황도 아니고 뭐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의원이 사실 우리 당의 지도부도 아니고 당 대표도 아니거든요. 단순히 대선 때
박지원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역할일 뿐이지 이재명 후보의 뭐 밑에 있는 사람이라던가 그분과 뭐 아래에 있는 사람 뭐 함께하는 그 그룹은 아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자신에 대해서 언급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정치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나 더 유명한 사람 이렇게 공격하거나 언급하면은 본인의 체급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아마 그 효과를 노린 게 아닐까. 정말 박지원 위원장께서도 이재명 의원이 이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기대는 안 했을 거예요. 다만 계속 이렇게 이재명 의원을 걸고 언급하고 이야기하는 게 지지자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박지원 위원장에게 굉장히 기대했던 부분은 청년이면서도 기존의 정치 세력에 기대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할 말 다 하고 그 중에서도 옳은 말도 있고 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에 이재명 의원에게 요청을 하는 것은 그런 기성 정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편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김재섭 위원에게만 이번에 이제 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여전히 그 징계 결과 이후에 이제 침묵하고 있는 상황인데 권성동 직무대행이 윤리위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이제 본인은 해석을 한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의 현재 그 자맹, 침묵 모드 그리고 간헐적으로 SNS에 그 표현하고 있는 자신의 현재 상황, 뭐 산행을 포함해서 여기에도 어떤 그 정치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건지 현재 그 이준석 대표의 현 상황, 김재섭 위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의 딱 스탠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말하자면은 이른바 번개 모임 같은 것들을 과거에도 굉장히 자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훨씬 이전에 당시 이제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을 하던 때에도 이런 뭐 청년들과의 번개 만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했던 그냥 정치적 포지션을 그대로 다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는 윤리 징계가 나온 바로 그 직후에는 불복을 시사했거든요. 가처분 이야기까지 나와서 법적으로도 대응하겠다라는 것까지도 시사를 했었고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넉넉하게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냥 본인이 과거부터 해왔던 것들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신의 윤리위의 징계 부당성을 아무리 피력을 해봐야 사실은 결국 수사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알아주시려면은 이준석 대표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론의 추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사실관계를 전해주는 게 오히려 더 진정성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였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적어도 사퇴를 관망하고 자신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자체는 저는 좋은 포지셔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대표 재출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김명태 최고위원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13일 양일간 이제 벌였던 여론조사 결과,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안철수 대표 그 오차 범위 안에서 1위를 차지한 뭐 이런 이제 조사가 나왔는데 하지만 경찰 기소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불리하게 나올 거다라는 관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현재 이런 스탠스 좀 장기적으로 여론전에 돌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결국 이제 수사 결과가 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수사 결과를 통해서 뭐 어떤 혐의가 입증된다든지 유죄 판정이 난다든지 이러면은 현재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무혐의가 난다든지 뭐 기소 자체가 안 된다든지라고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바로 이제 당대표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혐의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을 받은 거면 그 징계가 다분히 정치적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준석 대표는 그 정치적인 어떤 부당함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될 겁니다. 원래 우리 정치에서 늘 그런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면 그리고 그걸 극복해내면 늘 좋은
다시 입지를 갖게 되는 것이 늘 과거의 역사였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당대표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결국 그래서 수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 행보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관망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스탠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다시 정치 현장에 뛰어들 수 있는 계기는 저는 무혐의보다는 그렇다고 봐요. 재신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다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2030의 당원 가입을 얼마 전에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정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당대표의 재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추가 징계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당원권 정지를 한 번 더 해서 전당대회 출마권,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뭐 무혐의나 뭐 이런 수사와는 상관없이 결국에는 다시 국민의힘이 윤리위를 열어서 당원권 정지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무등산에 갔어요. 무등산에 갔는데 네. 또 불교 이야기하기가 또 그런데 무등도 불교의 용어거든요. 등급이 없다라는 말 그대로의 뜻인데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광주 무등산에 간 것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정치가 어떤 것을 던져놓고 국민들이 해석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등산에 간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여러 산 중에 무등산을 택한 이유가 있을 거다. 굳이 무등산 광주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죠. 들었다는 의미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등의 의미를 이준석 대표가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합니다. 이준석 대표 하면은 또 장애인이나 소수자에 대한 그런 갈등이나 뭐 등급 나누기 그런 논란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수가 보이는 것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당원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은 다음 당권에 도전해서 재신임을 받겠다는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준석, 박지원 이 두 사람이 선거가 끝나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놓고 일각에선 토사구팽이다, 청년 정치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각 인물을 두고도 토사구팽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긴 한데요. 필요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 내쳐졌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청년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지도부 정치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년 정치 위기가 아니라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분 생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훈 위원장님. 청년 정치가 아니고 지도부 정치를 했다라는 말의 뜻을 저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점은 저는 갖고 있거든요. 우리 정치가 청년들을 청년이라는 단어를 이벤트로 동일시하고 있다. 왜 선거를 앞두고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인재 영입도 하고 어떤 이벤트화를 통해서 소모된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박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너무 이벤트로 여기고 그렇게 영입하고 선거 끝난 다음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굉장히 막강한 자리에 올렸는데 이게 결국에는 청년을 이벤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만약에 박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 정도의 역할을 해서 우리 정치 안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냈다면은 지금보다는 사뭇 다른 분위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인가요? 방송가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속 본인의 가치를 알려왔어요. 근데 막상 지도부가 되니까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온전한 잘못보다는 이준석 대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존의 국민의힘을 좀 더 비판하고 싶고 이준석 대표가 어쨌건 여러 개혁들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윤핵관이라든지 국민의힘의 그 기득권들에게 좀 견제를 많이 받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우리 청년 정치가 박지원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로 표현이 되지만은 그 안에서 정말 기초의원 광역의원부터 선출직에 도전해서 차근차근 올라오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준석과 박지원의 사례를 보고 한동안 청년 정치가 침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지도부 정치라는 그 의미가 그 기조대 기성세대가 했던 그 정치를 답습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장경태 의원이 이렇게 청년 얘기할 때마다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글거립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데 그리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동대문에서 국회의원이신데 이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고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인데 언제까지 그것을 청년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뭐 우리가 이제 청년 마수라는 이름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달기가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대부분은 다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고 저 역시도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청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스케일로 가둬두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있고 박지원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당의 대표를 한 분이시잖아요. 마침 젊을 뿐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박지원 위원장이 사실은 뭐 저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것이 뭐 청년 정치의 실패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실패 내지는 개인의 뭐 방황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청년 정치 전체 문제로 확대시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오히려 이제 이준석 대표나 박지원 위원장의 사례를 통해서 젊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도전하는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다 크고 작은 난관들을 겪게 되고 그것은 젊다고 해서 꼭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 기성세대 역시도 같은 경험을 늘 겪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사태의 본질을 청년 정치로 규정하고 그 청년 정치의 실패 내지는 성공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은 현재 그 직무대행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체제가 시작되고서 바로 당권 경쟁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화설이 나돌았던 권성동, 장제원 두 사람이 오늘 오전 이제 오찬을 하면서 일축을 하는 진화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권성동 의원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장제원 의원하고 나는 그 영원한 한 번 동생은 영원한 이제 동생 그런 사이다. 이제 자신이 이제 형이라는 표현인데 정말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이고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 이 사이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먼저 김재섭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동생이 있는데 맨날 자주 싸웁니다. 그래서 형이라고 해 형 동생이라고 해서 안 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읽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당의 내홍까지 이어지느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에서 가장 크게 있었던 갈등은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들의 갈등이었고 이준석 대표가 징계 처분을 받고 나서 자맹을 이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언론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또 다른 갈등이 필요하거든요. 갈등이 사실은 당의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늘 그다음에 언론의 관심사가 되고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다른 갈등들을 찾다 보니까 사실 이제 권력 투쟁과 관련돼서 권성동 의원과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간의 어떤 미묘한 신경전 같은 것들이 아마 보였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집중되고 우리가 언론 보도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어떤 갈등 내지는 내홍 내지는 투쟁 정도로 과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거리인 상태니까 그러니까 직무 정지인 상태니까 아무래도 대표의 권한을 어떻게 누가 행사하느냐 차기 지도부는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견 차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 이것 자체가 어떤 큰 갈등의 씨앗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 왕의 남자가 되기 위해서 2인자의 그 다툼은 어느 정권에서나 치열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뭐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원래 태양은 두 개가 뜨는 법이 아니고 권력은 진공이 없기 때문에 늘 이제 다른 차기의 권력들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미묘한 신경전이 있고 그 신경전이라는 것이 꼭 나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이제 경쟁하고 더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형 동생에 비유했는데 김재섭 의원께서도 동생과 자주 싸우신다고 하시잖아요.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는 게 아니라고 하듯이 영원한 형도 없고 영원한 동생도 없다. 지금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갈등 없는 상황으로 보일지 몰라도
저는 조만간에는 크게 한번 격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예회장으로 있는 산악회가 1,100명인가요? 1,100명의 인원이 한꺼번에 산악회에 갔는데 그게 저는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당권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 피력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권성동 원내대표 말고도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또 당권에 도전이 있는데 이 세 분께서 저는 절대 정리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정리가 안 된 결과가 또 오찬이라고 보고 오찬을 통해서 또 어떻게든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또 그게 또 안 되고 다음에는 또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오찬을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당분간은 권력 투쟁이 물밑에서 있다가 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청년 마수에서는 여야 청년 정치인들의 위기 상황과 그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아쉬운 소식을 이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동안 청년 마수에서 함께했던 두 분, 김재섭 위원 그리고 박용훈 전 대학생 위원장. 오늘 방송이 이제 마지막 이제 끝이 됐네요. 그래서 그런지 두 분 오늘 더 좀 이렇게 좀 편안한 웃음기도 많이 띄시고 내용도 좋았습니다. 또 출마 앞두고 다른 때보다 더 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편하게 길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좀 아쉽지만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한 마디씩 뭐 이렇게 인사 말 들어볼까요? 이제 뭐 과분한 자리에 앉아서 또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인지는 제가 뭐 끊임없이 회의가 들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한 1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제가 이제 당의 어떤 젊은 정치인의 대표로서 원래 이준석 대표 자리였는데 그렇죠. 제가 대표로 가면서 물려받으면서 후임으로 왔었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그 마음의 짐도 좀 있었고 그랬습니다. 여튼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덕분에 이제 정치 생활 잘 할 수 있고 앞으로 더 이제는 청년 맛으로 우리가 방송을 마치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코너로 더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자리가 권지웅 전 비대위원 자리인지 아는데 이번에 또 출마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원외인 청년들 각 당을 대표해서 나오는데 저도 굉장히 제가 여기 나올 만큼의 자격이 되나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송이었고요. 또 우리가 오늘 방송 끝났지만은 저도 뭐 최고위원이 되고 김재섭 위원께서도 국회의원이 되면은 다른 방송에서 또 여기가 될 수 있고요. 자주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박용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첫 방송보다 지금 굉장히 방송이 일취월장을 했습니다. 장족의 발전을 하셨어요. 충분히 그 최고위원 출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큰 정치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저희와 이별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쉽지만 앞으로 응원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용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주말이자 초복인데요.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작은 우산 하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